조선 충청도의 한 고을에서 절세미인 소녀가 원님에게 끌려가 만신창이가 된 채 꽃다운 17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한양의 최고 기방 운원루에 그 소녀보다 더 고운 얼굴의 기생이 나타났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지요. 그 절세미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복수를 위해 여장을 한 매화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꽃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복을 가져다 줍니다. 충청도 옥천현은 산 좋고 물 맑은 고을이었습니다. 금강줄기가 고을 아래를 굽이쳐 흐르고 봄이면 복숭아꽃이 온 동네를 분홍빛으로 물들이는 그런 곳이었지요.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운 고을이라도 탐관오리 하나가 들어오면 그 고을 전체가 지옥으로 변하는 법이었습니다. 옥천현에서 가장 큰 부자는 단연 임정호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등짐 하나 지고 장터를 누비며 한 푼, 두 푼 모아온 사람이었어요. 타고난 평민 출신이었기에 양반들에게 무시받는 일도 허다했지만 그럴수록 더욱 단단하게 상도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외상값을 떼어먹는 법도 없었고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어 이웃을 먹인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고을 사람들은 글을 두고 임대인은 글자는 몰라도 의리 하나만큼은 어떤 양반보다 낫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 임정호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두 자식이 있었습니다. 딸 미랑은 17살의 처녀였는데 그 미모가 얼마나 빼어났던지 고을 사람들이 지나가다 한 번씩 더 돌아볼 정도였습니다. 옷 같은 피부에 초승달 같은 눈썹, 거기에 성품까지 온순하고 고왔으니 구원하는 집안이 줄을 설 만도 했지요. 임정호는 딸이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만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유덕은 15살이었는데 이 아이가 참 묘한 아이였습니다. 여느 사내 아이처럼 씩씩하고 거친 구석이 없었어요. 오히려 누나 미랑보다도 더 고운 얼굴을 타고났고 목선은 가늘고 손은 여인처럼 희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가끔 저 아이가 아들이요, 딸이요? 물어볼 정도였으니까요. 임정호는 그런 아들이 때로 안쓰럽기도 했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총명하고 깊었기에 든든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고을에 청수가 부임해 온 건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새 원님이 왔다는 소식에 고을 사람들은 처음엔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님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어떻게든 살아온 것이 백성의 팔자였으니까요. 그런데 청수는 부임하자마자 심상치 않은 낌새를 풍겼습니다. 고을 안의 재상가들을 하나씩 불러들여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 세금을 뜯어냈고 그 액수가 터무니없이 컸습니다. 거기에 거절이라도 할라치면 무슨 죄목인지도 모를 죄를 뒤집어 씌워 볼기를 치는 일도 서슴지 않았지요. 임정호 역시 그 소나기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고을 최고 부자이니 당연히 표적이 되었지요. 청수는 처음에는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임정호는 억울하지만 재산이야 또 벌면 된다 싶어 요구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청수의 욕심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청수의 아전이 임정호의 집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원님께서 임대인의 따님을 보고 싶어 하시니 수청을 들 준비를 하시오. 그 말을 들은 임정호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딸을 바치라는 말이었으니까요. 임정호는 머리를 땅에 찌으며 거절했습니다. 돈은 드리겠으되 딸만큼은 안 된다고. 그러나 권력 앞에 평민 한 명의 애원이 무슨 소용이었겠습니까? 며칠이 지나지 않아 포졸들이 들이닥쳤고 미랑은 결국 끌려갔습니다. 집 안가득 울음소리가 터졌고 유덕은 누나를 빼앗기지 않으려 포졸의 팔을 붙잡다가 발길질에 나동그라졌습니다.
그리고 닷새 후 밀항이 돌아왔습니다. 걸어서가 아니라 들것에 실려서 싸늘하게 식은 몸으로. 그날 이후 임정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누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큰 몸집의 사내가 밀항의 빈방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하루 종일 멍하니 벽만 바라보았지요. 집안이 무너졌습니다. 재산도 웃음도 온기도 전부 그날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15살 유덕은 혼자 이를 악물었습니다. 밀항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찾아오는 문상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청수의 눈밖에 날까 두려운 고을 사람들이 슬금슬금 발길을 돌렸으니까요. 평생 이웃을 도우며 살아온 임정호였건만 정작 가장 슬픈 날에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권력의 서슬이었고 그것이 평민의 서름이었습니다. 유덕은 장례 내내 울지 않았습니다. 울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깊이 부서진 사람은 오히려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법이지요. 유덕은 그저 누나의 관이 땅속으로 내려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흙이 덮이고 봉분이 올라가고 나무 표석이 세워지는 동안에도 그 자리를 꼼짝 않고 지켰습니다. 해가 지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에도 유덕은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나. 처음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제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번 터지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15살 소녀는 누나의 무덤을 붙잡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억울함인지 슬픔인지 분노인지 자신도 알 수 없는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차가운 가을 바람이 불어도 풀벌레 소리가 잦아들어도 유덕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올 무렵 유덕은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임정호는 그 뒤로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몸이 아픈 것인지 마음이 아픈 것인지 아마 둘 다였겠지요. 밥 먹는 것도 있고 사람 알아보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유덕이 죽이라도 한술 떠먹이려 하면 멀뚱히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때 옥천연을 주름잡던 거상이 반년도 안 되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유덕은 아버지 곁을 지키면서도 머릿속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관아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했습니다. 청수가 바로 그 관아의 주인이었으니까요. 사또에게 직소를 할 수 있을까요? 평민이 그런 용기를 냈다가는 오히려 역적 누명을 쓰고 목이 날아가기 십상이었습니다. 게다가 청수는 이미 옥천연 원님 자리에서 승진해 한양으로 떠난 뒤였습니다. 밀항 하나 죽인 것이 그 사람 인생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는 뜻이었지요. 분하고 또 분했습니다. 그 분함이 어느 순간 유덕의 머릿속에서 차갑게 가라앉으며 하나의 생각으로 굳어졌습니다. 직접 간다. 한양으로. 그러나 15살 평민 사내아이가 한양에 올라가 전직 원님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이름도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렇게 덤벼들었다가는 길바닥에서 죽음을 맞이할 게 뻔했지요. 유덕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 물 한 대야를 떠다 놓고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물 위로 비친 얼굴은 15해를 살아온 소년의 얼굴이었지만 묘하게 사내답지 않았습니다. 가는 목, 희고 매끄러운 피부, 도드라지지 않는 턱선, 장터 사람들이 늘 놀리듯 말하던 그 얼굴, 살면서 내내 부끄러웠던 그 얼굴이 그 순간 유덕의 눈에 전혀 다른 것으로 보였습니다. 무기였습니다.
청수 같은 자를 무너뜨리려면 칼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권세 있는 자의 약점은 언제나 욕심이었고 그 욕심을 끌어내는 데는 이 얼굴이 그 어떤 무기보다 쓸모 있을 터였습니다. 유덕은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뺨을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누나, 내가 반드시 갚아줄게. 그날 밤 유덕은 어머니의 낡은 옷궤를 열었습니다. 오래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비단 저고리와 옥색 치마가 고이 접혀 있었지요. 유덕은 그것을 꺼내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모습은 낯설었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제자리를 찾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런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유덕은 스스로 뺨을 가볍게 치며 정신을 바로잡았습니다. 이것은 복수를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감정이 끼어들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덕은 남은 인생을 복수에 바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옥천년을 떠나기 전날 밤 유덕은 아버지 방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석에 누운 지 몇 달째 임정호는 이제 혼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덕은 문을 열고 싶었지만 열지 않았습니다. 열었다가는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 이 결심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대신 문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댔습니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입모양만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덕이 처음 찾아간 곳은 옥천현 외곽의 작은 기방이었습니다. 한양으로 바로 올라가기 전에 한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기생의 걸음걸이, 기생의 말투, 기생의 눈빛, 여인의 몸짓을 흉내내는 것과 진짜 여인처럼 보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어설프게 흉내를 냈다가는 한양에 닿기도 전에 정체가 탄로나고 말터였지요. 기방의 주인은 복례라는 늙은 노파였습니다. 젊어서는 꽤 이름을 날렸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이제는 쪼글쪼글한 얼굴에 눈만 반짝이는 영감 있는 할멈이었지요. 유덕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복수 이야기는 빼고 그저 생계를 위해 기생이 되고 싶다고만 했습니다. 복례는 처음에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사내가 기방에 들어오겠다고? 썩 나가지 못해. 그러나 유덕이 고개를 드는 순간 노파의 말이 뚝 끊겼습니다. 등잔불 아래 드러난 그 얼굴을 보고 복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운 것은 알았지만 이건 수준이 달랐습니다. 타고난 피부, 그늘진 눈매, 살짝 담은 입술까지 오랜 세월 수많은 미인을 봐온 노파도 본능적으로 숨을 들이켰으니까요. 얘야, 복례가 낮게 말했습니다. 너는 사람이 아니라 매화꽃이구나. 유덕은 그 말을 듣고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한번 내리깔았다가 다시 들었을 뿐입니다. 그 작은 동작 하나에 복례는 이 아이가 보통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렇게 유덕은 매화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복례 밑에서 보낸 2달은 혹독했습니다. 걸음걸이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사내는 발을 바깥으로 벌리며 걷지만 여인은 발끝을 모으고 무게중심을 낮게 유지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자꾸 어색하게 뒤뚱거렸고 복례에게 손등으로 등짝을 얻어맞기 일쑤였지요. 허리를 세워 시선은 아래로, 손은 소매 안에. 말투도 고쳤습니다. 목소리를 억지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숨을 얕게 쉬면서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음역을 유지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웃는 법도 배웠습니다. 기생의 웃음은 그냥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눈꼬리를 몇 도 올리고 입꼬리를 얼마만큼 당기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받는 느낌이 전혀 달라졌지요. 매화는 빠르게 흡수했습니다. 아니, 무섭도록 빠르게 흡수했습니다. 복내가 소름이 돋는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보통 기생 하나를 제대로 다듬으려면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매화는 2달 만에 어지간한 기생보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마 그것은 재능 때문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절박함이 그만큼 컸던 것이지요. 복내는 어느 날 저녁 매화를 조용히 불러 앉혔습니다. 얘야, 솔직히 말해봐라. 무슨 일이 있는 거지? 매화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살고 싶어서입니다. 복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오래 세상을 살아온 노파는 굳이 말로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으니까요. 2달이 끝나는 날, 복내는 매화에게 옥색 장옷 한 벌을 내밀었습니다. 한양 가거라. 이 얼굴이면 어디서든 통한다. 그리고 낮게 덧붙였습니다. 단 마음을 주지는 마라. 마음을 주는 순간 내가 진다. 매화는 장옷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짧게만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발끝을 모으고 허리를 세우고 시선은 부드럽게 앞을 향한 채 옥천연의 흘길을 밟으며 한양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는 그 뒷모습은 누가 보아도 봄바람에 흔들리는 매화꽃 한 송이 같았습니다. 다만 그 안에 든 것이 복수의 칼날임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양은 옥천연과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크고 빠르고 시끄러웠습니다. 유기전 앞 저작거리는 아침부터 사람들로 넘쳐 흘렀고 사대문 안쪽으로 들어서면 기와집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하늘이 좁아 보일 정도였지요. 가마꾼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길을 텄고 포졸들은 거드름을 피우며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처음 한양 땅을 밟은 매화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크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곧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매화는 다시 걸었습니다. 한양에서 이름난 기방은 여럿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으로 꼽히는 곳이 운월루였습니다. 구름과 달을 품은 누각이라는 뜻의 이름처럼 운월루는 북악산 기슭 아래 고즈넉하게 자리 잡은 곳이었습니다. 겉보기엔 단아한 한옥 건물이었지만 그 안으로 들어서면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비단 병풍이 방마다 둘러쳐져 있었고 마루에는 언제나 가야금 소리가 흘렀으며 마당의 연못에는 계절마다 다른 꽃이 피었습니다. 한양에서 내로라 하는 양반과 관리들이 은밀한 밤을 보내는 곳, 돈과 권력이 교차하는 곳이 바로 운월루였지요. 매화가 이곳을 택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운월루는 청수의 집과 가장 가까운 기방이었습니다. 지도를 보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몇 마디만 물어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었지요. 청수처럼 풍류를 즐기는 자가 집 근처 가장 이름난 기방에 발길을 끊을 리 없었습니다. 매화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운월루의 주인은 옥섬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나이는 40을 넘겼지만 여전히 자태가 고왔고 눈썰미와 장사 수완이 남달랐습니다. 그녀는 매화가 문 앞에 나타났을 때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지방 출신 기생 지망생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매화가 장옷을 걷어 올리고 얼굴을 드러내는 순간 옥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충청도에서 왔습니다. 스승은? 복내 어르신 밑에서 배웠습니다. 옥섬은 잠시 매화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걸음걸이를 보고 손을 모으는 방식을 보고 시선을 처리하는 방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와라.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매화가 운월루에 들어온 지 보름도 지나지 않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운월루 안에서였습니다. 새로 들어온 기생이 범상치 않다더라. 얼굴이 사람 얼굴이 아니라 그림 같다더라. 그 소문이 운월루를 드나드는 손님들의 입을 타고 퍼져나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양 저작거리는 원래 소문 하나가 퍼지는데 사흘이면 충분한 곳이었으니까요. 운월루에 매화라는 기생이 들어왔는데 그 미모가 장안에 없는 수준이라더라. 나도 들었네. 그런데 좀처럼 가까이 하지 못한다더군. 2달을 기다려야 겨우 얼굴을 볼 수 있다고. 그래도 보러 가고 싶은걸.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매화를 한 번이라도 보려는 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옥섬은 흐뭇한 얼굴로 손님을 받았지만 매화는 달랐습니다. 누구도 쉽게 가까이 두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으려 하면 살짝 피했고 술을 따라주되 자리를 오래 지키지 않았습니다. 눈빛 하나 미소 하나로 상대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는 연기처럼 자리를 떴지요. 남정네들은 오히려 그 때문에 더 미쳐갔습니다.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에 사람이 더 집착하는 법이니까요. 옥섬이 어느 날 매화를 따로 불러 물었습니다. 너는 왜 손님을 멀리하느냐? 이 바닥에서 그렇게 해서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 매화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게 하는 것이지요.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잊히기 마련입니다. 옥섬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매화를 바라보다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 무언가 다른 목적을 품고 있다는 것을 옅게 눈치챘지만 굳이 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사가 잘 되고 있었으니까요. 매화는 매일 밤 운월루의 창가에 앉아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가야금을 뜯는 척하면서 실은 멀리 청수의 집 쪽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어딘가에 그자가 있었습니다. 누나를 죽이고도 아무렇지 않게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그자가 손이 가야금줄을 짚다가 멈추었습니다. 매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누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누나.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운월루의 마당에는 매화꽃이 한창이었고 그 향기가 방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매화는 그 아름다운 밤이 조금도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원수가 살아 숨쉬는 한 어떤 밤도 아름다울 수 없었습니다. 봄이 깊어지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운월루의 마당에는 모란이 한창 피어 있었고 저녁 노을이 기와 지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가야금 소리가 흘러나오고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매화는 안쪽 방에서 거울을 보며 단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깥이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문 앞에서 아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감마님 행차시다. 길을 비켜라. 옥섬이 치마를 추스르며 불이 나게 문 앞으로 달려나가는 소리, 기생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그리고 무거운 가마가 마당에 내려지는 둔탁한 소리. 매화는 거울을 보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밤 매화라는 기생을 보겠다. 매화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평생 죽어서도 잊지 못할 그 목소리. 충청도 옥천연에서 포졸들에게 명령을 내리던 그 목소리. 누나를 끌어가라고 손짓하던 그 목소리. 청수였습니다. 매화는 거울 앞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이가 절로 악물렸습니다. 지금 당장 뛰쳐나가
그 목을 조르고 싶었습니다. 2년 가까이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분노가 한꺼번에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러나 매화는 숨을 천천히 들이쉬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복례 노파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마음을 주는 순간 내가 진다. 지금 감정을 따라가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이 갈고 닦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물어지고 말터였습니다. 매화는 눈을 떴습니다. 거울 속에 매화가 있었습니다. 유덕이 아니라 매화가. 고운 얼굴, 단아한 자태, 흔들림 없는 눈빛. 매화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옥섬이 달려와 낮게 속삭였습니다. 매화야, 오늘 손님이 예사분이 아니다. 전직 원님의 지금은 한양 중추부 관직까지 오른 분이야. 각별히 잘 모셔라. 매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별히? 그래야지요. 각별히 모셔야지요. 넓은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매화는 청수를 보았습니다. 살이 뒤룩뒤룩 찐 얼굴이었습니다. 옥천연 원님 시절보다 더 얼굴이 번들거렸습니다.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입고 좋은 곳에서만 잠을 잔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누나를 죽인 일 따위는 기억조차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매화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청수는 술잔을 기울이다가 방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굳었습니다. 등불 아래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매화를 보고 청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이 기울어질 뻔했습니다. 그는 평생 수많은 미인을 보아왔다고 자부하는 자였지만 눈앞의 존재는 그 어떤 기준으로도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림 속에서 걸어 나온 것 같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이구나 싶었습니다. 저 매화라고 하옵니다. 나으리.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그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청수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매화는 자리에 앉으며 살짝 고개를 숙였고 그 동작에서 흘러내린 머리카락 한 올이 볼을 스쳤습니다. 청수는 그 장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미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매화는 그날 밤 내내 청수를 관찰했습니다. 웃는 방식, 말하는 방식, 술을 마시는 속도, 허영심이 건드려질 때 눈빛이 변하는 방식. 모든 것을 눈에 담았습니다. 청수는 자신이 관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매화의 미소 하나에 웃고 눈빛 하나에 흔들렸습니다. 자리가 파할 무렵 청수가 말했습니다. 매화, 내 다음에 또 오겠다. 매화는 단아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나으리. 청수가 가마에 오르는 것을 배웅하고 돌아서는 순간 매화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복도 끝에서 매화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습니다. 왔구나. 2년을 기다렸습니다. 옥천연의 무덤 앞에서, 낯선 기방에서, 그리고 운월로의 창가에서 그 모든 밤이 오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청수는 약속대로 다시 왔습니다. 사흘 만이었습니다. 한양의 내로라 하는 관리가 기방을 사흘 만에 다시 찾는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옥섬은 그것을 알고 은근히 흐뭇해했지만 매화는 흐뭇하지 않았습니다. 예상보다 빠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깊이 빠져들었다는 뜻이었고 그것은 계획대로였습니다. 매화는 청수를 맞이하러 나가면서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서두르지 마라. 천천히. 청수는 올 때마다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비단한 필이었고 다음에는 산호비녀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쪽에서 올라온 귀한 약재며 한양에서도 구하기 힘들다는 향수였지요.
매화는 그것들을 받을 때마다 살짝 눈을 내리깔며 수줍은 듯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청수는 그 표정 하나에 다음번 선물을 더 크게 준비했습니다. 주는 사람은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받는 사람은 점점 더 차가워지는 법이었습니다. 매화는 청수와 마주 앉아 술을 따르면서 그를 천천히 뜯어보았습니다. 허영심이 강하고 칭찬에 약하고 자신이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즐기는 자였습니다. 권력을 오래 쥔 자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성질이었지요. 매화는 그것을 역이용했습니다. 나으리처럼 풍류를 아시는 분은 처음 배웠습니다. 청수의 어깨가 으쓱 올라갔습니다. 나으리의 시조 한 수가 운얼로 어느 기생의 가야금보다 더 듣기 좋습니다. 청수는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매화는 결코 과하지 않게 그러나 청수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정확하게 골라 건넸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갈고 닦은 솜씨였으니까요. 그러나 청수가 가까이 다가오려 할 때마다 매화는 살짝 몸을 피했습니다. 노골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다가는 청수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 대신 자연스럽게 마치 수줍어서 그러는 것처럼 혹은 지금은 때가 아닌 것처럼 보이도록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청수가 손을 뻗으면 술잔을 채우러 몸을 돌렸고 자리를 좁히면 가야금을 청하며 자리를 옮겼습니다. 청수는 그럴수록 더 안달이 났습니다. 매화, 너는 왜 나를 멀리하느냐? 매화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대답했습니다. 멀리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다만 쉽게 마음을 들이는 것이 나으리께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입니다. 청수는 그 말에 오히려 더 매료되었습니다. 쉽게 허락하지 않는 것이 이 기생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았으니까요. 사실 매화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청수처럼 무엇이든 손에 넣는데 익숙한 자일수록 손에 넣지 못한 것에 더 집착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났습니다. 청수는 거의 매일 운얼루를 찾았습니다. 다른 기생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매화만을 찾았고 오직 매화와 마주 앉아 밤을 보내려 했습니다. 운얼루 안에서도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대감 매화한테 완전히 넋이 나갔나 봐. 저러다 패가 망신하는 거 아니야? 옥섬은 걱정 반 흡족한 반으로 매화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매화를 불러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매화야, 청수 대감이 너한테 진심인 것 같은데 내 마음은 어떠냐? 매화는 창밖을 보며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짧게 대답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옥섬은 그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지만 더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달 보름날 밤이었습니다. 달이 유난히 크고 밝았습니다. 운얼루 마당의 연못 위로 달빛이 내려앉아 물결처럼 일렁였습니다. 청수는 그날따라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얼굴이 불그레하게 달아올랐고 눈빛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리고 매화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매화, 나는 결심했다. 목소리가 두터웠습니다. 너를 내 사람으로 삼겠다. 첩으로 들이든 어떤 식으로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마. 매화는 잡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빼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청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매화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습니다. 청수는 그 눈빛에서 허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매화가 읽히게 한 것은 허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판이었습니다. 나으리, 매화가 낮게 말했습니다.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청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런 곳이 있지. 아무도 모르는 곳이. 그는 이미 취해 있었습니다. 술에도 매화에게도. 그래서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매화의 손이 자신의 손을 맞잡는 그 순간 그 손끝이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달빛은 고요히 내려앉았고 심판의 밤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청수가 안내한 곳은 운월루 본체에서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둔 작은 별채였습니다. 운월루를 드나드는 사람들도 대부분 모르는 공간이었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이 특별히 은밀한 밤을 원할 때만 사용하는 곳으로 본체와 별채를 잇는 좁은 통로가 있었고 바깥에서는 담장 너머로 기와지붕만 살짝 보일 뿐이었습니다. 청수는 이 별채를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능숙하게 통로를 지나 문을 열었으니까요. 그것이 이자의 습성이라는 것을 매화는 알았습니다. 은밀한 곳을 좋아하는 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못된 짓을 하는데 익숙한 자. 별채 안은 작고 아늑했습니다. 한쪽 벽에 촛대가 하나 놓여 있었고 창호지 문 너머로 보름달빛이 스며들어 방 안을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청수는 자리에 앉으며 매화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술기운이 올라 눈이 반쯤 풀려 있었고 입가에는 흐릿하고 비릿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매화는 문을 닫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달빛 냄새가 났습니다. 아니, 사실은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인연이었습니다. 누나의 관이 땅속으로 내려가던 날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2년 동안 이 하나의 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매화, 이리 가까이 오너라. 청수가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취기가 가득했습니다. 매화는 걸었습니다. 발끝을 모으고 허리를 세우고 시선은 부드럽게 복례에게 배운 그 걸음으로. 그러나 내면은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청수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청수는 손을 뻗어 매화의 손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매화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잡히기 직전에 몸을 살짝 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눈빛으로 청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봄바람 같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한겨울 강물처럼 차갑고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청수가 멈칫했습니다. 매화는 천천히 손을 들어 머리에 꽂힌 비녀를 뽑았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곱게 여민 장옷의 고름을 풀었습니다. 청수의 눈이 기대로 반짝였습니다. 그러나 드러난 것은 청수가 기대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옷 아래 여인의 가녀린 몸이 아니라 단단하게 단련된 사내의 어깨가 있었습니다. 2년 동안 몸을 숨겨왔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유덕이 있었습니다. 청수의 웃음이 굳었습니다. 너는. 매화는 아니 유덕은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억하시오 나으리. 충청도 옥천현. 청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나으리께서 끌어가신 처녀가 있었지요. 임정호의 딸 미랑이라고.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청수는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제대로 서지 못했습니다. 술기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내가 누구냐?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유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동생이요. 청수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비겁한 자는 끝까지 비겁한 법이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려 입을 열었지만 유덕의 손이 그보다 빨랐습니다. 별채의 문은 이미 안에서 잠겨 있었고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을 택한 것은 청수 자신이었습니다. 유덕은 청수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싸우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이 더 무서웠습니다. 분노로 날뛰는 것이 아니라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나으리께 칼을 들이댈 생각은 없소. 유덕이 말했습니다. 다만 묻고 싶소. 그날 끌려간 밀항이 나으리의 기억에는 남아있기는 하오. 청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그럴 줄 알았소. 유덕의 눈빛에 처음으로 물기가 어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이자에게 밀항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 하룻밤이었다는 사실이 칼보다 더 깊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누나는 나으리의 기억에도 없었겠지만 나는 하루도 잊은 적이 없소. 유덕은 품속에서 작은 양낭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이었습니다. 한양 저작거리 약재상을 수소문에 구한 것으로 독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번 마시면 며칠 안에 몸이 급격히 쇠하게 만드는 약이었지요. 죽음처럼 보이되 죽음의 원인을 알 수 없게 만드는. 청수는 그것을 보고 몸을 뒤로 뺐습니다. 이놈, 내가 감히. 유덕은 그 말을 조용히 되받았습니다. 감히 하지 못할 것이 있었다면 그날 나으리께서 먼저 감히 하지 말았어야 했소. 달빛이 창호지 문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빛 아래서 유덕의 얼굴은 매화였다가 유덕이었다가 그 경계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복수를 위해 스스로를 다시 태어나게 만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청수는 그날 밤 별채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달빛 아래 조용히 끝이 났습니다. 그날 밤 별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운월루 사람들은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른 새벽 별채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매화가 혼자 걸어 나왔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져 있었고 장옷은 흐트러짐 없이 여며져 있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걷는 걸음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달랐습니다. 비녀가 없었습니다. 머리에 꽂혀 있어야 할 비녀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매화 하나뿐이었습니다. 청수는 그날 새벽 별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습니다. 급히 관아에서 의원이 왔고 청수는 들것에 실려 자신의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외상도 없고 딱히 병의 원인을 찾을 수 없었으니까요. 과음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발병이라는 것이 의원의 소견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청수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아침 청수는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한양 관아에서는 갑작스러운 병사로 기록했습니다. 의심하는 자가 없지는 않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은밀한 별채를 스스로 택한 것은 청수 자신이었고 그날 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이미 한양에 없었으니까요. 매화는 청수가 숨을 거뒀다는 소문이 돌던 날 운월루를 떠났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 올 때 들고 왔던 보따리 하나에 몇 가지를 더 넣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옥섬이 새벽부터 어디 가느냐고 물었지만 매화는 그저 조용히 웃었습니다. 신세 많이 졌습니다. 그 말뿐이었습니다. 옥섬은 무언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고 나서는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이 아이는 여기에 나무러 온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매화는 운월루의 대문을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 한양의 거리는 아직 조용했습니다. 유기전 상인들이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했고 골목에서는 밥 짓는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심판이 끝났다는 것을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그저 평범한 한양의 아침. 매화는 그 거리를 걸으며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슬프지도 후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2년 동안 가슴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것이 사라지고 나니 그 자리에 무엇이 남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발은 움직이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처음으로 막막했습니다. 그러다 저절로 발이 멈추었습니다. 남쪽 방향이었습니다. 충청도 방향이었습니다. 옥천현으로 돌아오는 길은 올 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한양을 떠날 때의 발걸음과 달리 돌아오는 발걸음에는 서두름이 없었습니다. 매화라는 이름도 고운 장옷도 달빛 아래의 유혹도 모두 한양에 두고 왔습니다. 걷고 또 걸으며 유덕은 조금씩 자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셨습니다. 야위고 늙어 있었지만 살아계셨습니다. 유덕이 방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임정호는 멍하니 아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유덕은 처음으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복수도 청수도 매화도 아무것도 그냥 아버지의 손이 차갑다는 것만 느꼈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임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의 손을 꼭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뒤 유덕은 밀양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무덤가에 이름 모를 들꽃들이 소복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유덕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풀잎이 흔들렸고 어디선가 뻐꾸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제 됐어. 누나의 억울함, 내가 갚았어.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장례날 밤에도 한양으로 향하던 길에도 운월루의 수많은 밤에도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유덕은 누나의 무덤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해가 기울 무렵이 되어서야 눈물이 멎었습니다. 유덕은 눈물을 닦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날 밤 별채에서 뽑아두었던 비녀였습니다. 옥으로 만든 소박한 비녀였지만 매화라는 이름과 함께한 인연의 시간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유덕은 그것을 밀양의 무덤 앞에 조심스럽게 꽂았습니다. 이건 누나 거야.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다시는 그 비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매화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은 누나의 무덤 앞에 두고 온 것이었으니까요. 훗날 한양과 충청도 일대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설처럼 돌았다고 합니다. 운월루에 매화라는 기생이 있었는데 사람이 아니라 원기 같았다더라. 악인을 벌하고 연기처럼 사라졌다더라. 어떤 이는 그가 실은 복수의 칼을 품은 사내였다고 했고 어떤 이는 그냥 떠도는 소문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옥천현 어느 야트막한 산자락 이름 모를 무덤 앞에 옥 비녀 하나가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 봄이면 그 주변으로 매화꽃이 유난히 많이 피었다고도 합니다. 매화는 그렇게 조용히 전설이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을 기원드립니다.